안녕하세요. 보험중개사 핵심 기출문제 투파보기 강의를 맡은 광주보건대학교의 임동섭 교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은 보험업법, 위험관리론 그리고 보험 관련 세제 등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입니다. 보험업법은 다른 종류의 시험과는 다르게 특히 보험과 관련된 손해사정사나 보험계리사 시험과는 다르게 출제 경향이 특정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칙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나 그리고 보험업의 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들, 특히 보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어떠한 요건들을 갖추면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은 유심히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종류나 모집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의 문제의 상당수가 집중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손해사정사 시험처럼 보험관계단체나 그리고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라든지 관계자에 대한 조사나 벌칙, 포칙과 관련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은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보험업법과 관련된 21년도 시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용어의 정의인데요. 최근 5년 동안에 이 용어의 정의는 5년 중에서 4번이나 출제될 정도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용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보험상품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험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이것을 보험상품이라고 하는데,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그리고 제3보험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보험상품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보험 상품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 그리고 손해보험 상품은 우연한 사건, 제3보험 상품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보험업의 정의, 그리고 보험업의 정의에 따라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보험업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영역들이 이제 나옵니다. 상호회사라는 용어인데요. 상호회사에 대한 개념, 아마도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보험회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극단적인 비약을 좀 하자면 일종의 계모임 같은 것을 확대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비약일까요?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서 설립된 보험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 그래서 계모임의 계원들이 각자 돈을 객주를 해서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이윤 창출의 목적이 아니죠. 아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외국보험회사의 정의입니다. 외국보험회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설립되어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외국보험회사라고 하는데, 흔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과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또는 잘못 오기한 보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음, 보험설계사의 정의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각각에 대한 판매 채널의 정의를 두고 있는데, 보험설계사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소속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는 점이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을 대리하고, 중개사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는 점이 각각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집이라고 하는 것, 모집의 정의를 또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모집이라고 하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모집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보험자, 즉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기 때문에 모집에서는 중개와 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용공여, 신용을 준다라는 뜻이죠. 대출을
거나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그 밖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간접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신용공여라고 하고요. 총자산, 총자산은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 신계약비, 아직 신계약비 중에 아직 상각하지 않은 그리고 영업권 등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이러한 자산을 제외하는 것을 총자산이라고 하고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리고 이 밖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자기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여기 동일차주라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또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동일차주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러한 부분들은 시험에 비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회사입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들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회사는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해서 소유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자회사라고 하고 전문보험계약자 그리고 일반보험계약자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문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업법에서는 전문보험계약자와 일반보험계약자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험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내는 것이네요. 먼저 모집이라고 할 때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죠.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체결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일차주, 자회사,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정의를 각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0년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그리고 보험업법에서 보증보험을 손해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에 대한 분류를 문제로 묻고 있죠. 그리고 보험업법은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원칙적으로 겸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보험업법 제10조에서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겸용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잘못 표기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보험업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개념 중 옳지 않은 것은 2018년도 문제입니다. 외국보험회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이외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설립되어서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이거는 외국 보험회사가 아니죠.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정의가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문제가 틀린 것이고요. 다음 보험 대리점이란, 보험 설계사란, 보험 중개사란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보험 대리점은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 설계사는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보험 중개사도 역시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업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인데 생명보험업의 보험 종목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명보험업의 보험 종목이라고 하고요. 손해보험업의 보험 종목으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과 같은 보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보험에서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그리고 간병보험의 이 세 가지를 제3보험업의 보험 종목으로 두고 있는데 보험업을 경영하려면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업법 및 동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손해보험업의 보험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정도 수준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한데요. 지식재산보험은 손해보험업의 보험 종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동물보험, 보증보험, 기술보험은 전형적인 손해보험의 보험 종목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문제입니다. 제3보험업의 보험 종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연금보험이죠. 이 연금보험은 원래 생명보험 영역이기 때문에 제3보험업의 보험 종목으로는 볼 수 없겠습니다. 다음 보험업법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허가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본금과 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전문 인력과 함께 전산 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리고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그리고 대주주가 그 보험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 대주주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떤 그 결격 사유가 없도록 그러한 요건을 모두 다 갖추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보험회사는 허가를 받으려면 약간 다릅니다. 보시면 일단 영업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든지 외국 법령에 따라서 이미 보험업을 경영하려고 하고 있어야 하고 자산 상황이나 재무 건전성, 영업 건전성이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여야 하고요. 그리고 인력과 사업 계획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국내 보험사들과는 좀 다른 대주주 요건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죠.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 보험회사의 보험업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얼핏 그냥 보셔가지고는 다 똑같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주주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하는 요건은 외국 보험회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아주 난이도도 쉽지만은요, 시험에는 아주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보고 계셔야 되는데요.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모집을 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감사나 대표이사, 감사위원은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다음, 보험중개사의 등록. 여러분들께서 이 보험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만 보험중개사를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느냐. 시험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먼저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보험중개사로 등록하는 것이긴 하지만 84조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결격사유,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역시 보험중개사로도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나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도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87조 2항 4호 및 5호 이런 것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보험중개사만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84조 2항이라고 할 때는 보험설계사도 등록할 수 없지만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도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예전에 우리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만 민법의 개정으로 용어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났다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요 2년이라고 하는 기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면 역시 제한이 됩니다. 다음,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여긴 전부 다 2년입니다. 2년만 잘 기억하면 될까요? 아니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최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험에 매우 자주 등장하고요. 이 외에도 이 법, 그러니까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것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경우로 하고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 대리인이 앞서 언급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것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그리고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역시 3년의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료 유용 등과 관련해서 3년의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격 사유인데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 하나로 제가 정의해 보았습니다만 방금 보셨던 84조 2항의 결격 사유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설계사의 결격 사유 외에 보험대리점은 이미 보험대리점 등록할 수 없는 자는 설계사나 보험중개사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 다른 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외국 법령에 따라 1호에 해당하는 자, 불공정 모집에 우려가 있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보험중개사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도록 했는데 시험에서는 한 번씩 간혹 이 자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본이라는 용어로 살짝 바꿔가지고요. 수험생을 혼란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건 국가기관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고요. 두 번째,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험중개사는 개인 보험중개사, 법인 보험중개사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되지 못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할 필요가 없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뒤에서 또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중개사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계리사,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맞는 표현입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의 설명들입니다. 다음, 보험설계사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보험설계사의 자격, 보험중개사 시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가 맞겠죠. 그리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아니죠. 2년입니다. 다음, 보험업법에 따라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자는 설계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맞네요.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될 수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중개사의 등록 결격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2020년도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계사로 등록된 자 결격 사유이죠. 대리점 역시 마찬가지, 임직원도 역시 마찬가지, 부채가 자본이 아니라 자산이죠.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건 라를 뺀 나머지 가, 나, 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중개사의 등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영업보증금과 관련된 그러한 유사한 내용들 전부 모아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이러한 중개사가 계약의 체결 중개와 관련해서 체결 중개와 관련해서 보험 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배상을 위해서 영업보증금 예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영업보증금은요,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 이상으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는 영역이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 그래서 여기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등록 요건과 관련해서 보험업법 시행령상의 내용입니다. 보험중개사는 개인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중개사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다루고 있는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중개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적고
계약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리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해서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그리고 그 기타 보험회사, 설계사, 대리점, 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하는 부분까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보험중개사가 갖춰야 될 장부 및 서류 이러한 서류들이 있고 그리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한다면 이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거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부나 서류를 보험계약자나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왠지 이 증명서까지 발급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내용 때문에 시험에 한 번씩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험중개사가 모집 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등록했던 그 업무를 폐지할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보수 그리고 그 밖의 대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알릴 의무는 없다. 여기가 틀렸죠. 알려주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갖추어둬야 되고 개인인 경우에 보험중개사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때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되는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험업법 102조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이 부분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리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 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역시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첫째,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나 그리고 보험사고의 원인, 사기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도 전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 중개 행위와 관련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권리를 갖는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조항이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내는 문제이네요. 보험 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보험회사는 보험 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죠.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이죠.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보험회사는 그 설계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보험업법 제101조의 자기계약 금지 조항입니다.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요. 보험대리점이 됐건 보험중개사가 됐건 간에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위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모집하는 것을 이거 자기계약 금지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할 때 그 보험료 누계액이 여기 가로 안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보험료 누계액인지 건수인지에 대한 내용과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100분의 50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과 관련해서 보험중개사니까 당연히 보험료율 산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험료율은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하고, 예,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않아야 되고,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보험료는 차별적이어야 될까요? 모두가 똑같아야 될까요? 당연히 차별적이어야 합니다.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험료를 높게, 위험이 낮은 사람은 보험료를 낮게, 당연히 차별적이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상 보험료 산출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예, 내용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 보험료율이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러면 너무 보험료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